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 이 알파벳 어디서 왔을까요? 변호사들이 쓰는 법률 용어는요. 유럽의 모든 도로가 왜 하나로 연결돼 있을까요? 답은 하나, 로마입니다. 노예가 황제가 될 수 있었던 나라. 빵집 주인이 거대한 무덤을 남길 만큼 부자가 될 수 있었던 나라. 2000년 전에 망한 나라가 아직도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게 믿기시나요?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제국, 로마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로마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7개 언덕 위의 도시, 이탈리아의 수도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2000년 전만 해도 이곳은 지중해 전체를 호령하는 제국의 심장부였습니다. 그런데 더 거슬러 올라가면 어떨까요? 기원전 753년, 전설 속 건국 시기의 로마는 티베르 강변에 자리 잡은 라틴족의 초라한 부락에 불과했습니다. 이 작은 마을이 어떻게 세상을 정복했을까요? 여기엔 운도 따랐습니다. 지금의 토스카나 지역인 북쪽에는 에트루리아인들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신비로운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쓰던 언어는 아직도 완전히 해독되지 않았습니다. 남쪽으로는 그리스 식민지들이 있었습니다. 이 문명들이 서로 교역하면서 만나는 지점, 바로 그 교차로에 로마가 자리 잡았던 겁니다. 로마는 처음부터 개방적인 도시였습니다. 범죄자든 도망친 노예든 추방당한 자든 가리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이민자들에게 완전한 시민권을 준다는 건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발상이었습니다. 덕분에 로마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대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인들 스스로도 자기네가 중동에서 온 난민의 후손이라고 믿었습니다. 트로이 전쟁에서 살아남은 이들이 조상이라는 겁니다. 로물루스와 레무스, 이 쌍둥이 형제가 트로이의 영웅 아이네아스의 후손이었고 이탈리아의 암늑대 젖을 먹고 자랐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형제는 미래의 세계 수도를 어디에 세울지를 놓고 싸우다가 로물루스가 레무스를 죽이고 자기 이름을 도시에 붙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7명의 왕이 있었는데 각각이 오랫동안 통치하면서 유익한 유산을 남겼다고 합니다. 달력을 만들거나 하수도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최고신 유피테르를 모시는 카피톨리움 신전을 지었습니다. 나중에 로마가 유명해진 것들, 수로라든가 다리 건설 기술, 어쩌면 검투사 경기까지도 에트루리아인들한테서 배운 겁니다. 이 민족이 그리스 문자를 자기네 방식으로 바꿔서 라틴 알파벳을 만들어냈습니다. 로마는 에트루리아인들에게서 군사 조직과 통치 구조를 빌려왔지만 엄격하고 가부장적인 단순함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기원전 509년 로마의 성추문이 터졌습니다. 오만한 왕 타르퀴니우스의 아들이 정숙한 루크레티아를 강간한 겁니다. 왕은 추방됐고 로마의 마지막 군주가 됐습니다. 로마인들은 다시는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걸 막기로 결심했습니다. 기원전 509년부터 그들은 1년 임기의 집정관 2명을 선출했습니다. 군주 대신 집정관이 통치했고 이들을 원로원이 견제했습니다. 원로원은 300명의 아버지들로 구성됐는데 라틴어로 파트레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귀족을 뜻하는 파트리키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좋은 집안에 태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평민이 됐습니다. 아무리 부자여도 귀족만큼 부유해도 국가의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이 권리를 놓고 200년간 투쟁이 벌어지면서 공화정이 형성됩니다. 공화국이란 말 그대로 공공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평민들이 군대의 중추를 잃었기에 그들은 협박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웃 언덕으로 집단 이주하겠다고 위협한 겁니다. 겁먹은 귀족들은 매번 양보했습니다. 예를 들어 평민 대표, 즉 호민관이라는 특별한 직책을 만들어줬습니다. 이들은 집정관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평민들이 이뤄낸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최초의 성문법을 공표한 것이었습니다. 기원전 287년쯤 되면 평민들은 귀족들과 완전히 동등한 권리를 얻어냈습니다. 로마의 단결엔 세나투스 포플루스큐 로마누스, 즉 원로원과 로마 시민이라는 공식으로 완벽하게 표현됐습니다. 이 문구는 지금도 로마의 맨홀 뚜껑에 새겨져 있습니다. 기원전 390년
로마의 역사가 끝날 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갈리아족이 불시에 쳐들어와 도시를 점령한 겁니다. 경비견들은 아무런 위험도 감지하지 못했고 그 대가로 매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신세가 됐습니다. 대신 거위들이 카피톨리누스 언덕 요새의 마지막 수비대를 깨워서 로마를 완전한 파괴로부터 구해냈습니다. 충격을 받은 로마인들은 군사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로마 군단을 마니플루스라는 작은 부대로 나눠서 전투에서 더 기동력 있게 만들었습니다. 로마군은 다음 100년 동안 끊임없는 전쟁을 치렀습니다. 정복한 상대에게 조공을 요구하는 대신 동맹조약을 맺었고 충성스러운 동맹국들이 로마에 끝없는 신병을 공급해줬습니다. 이탈리아 반도에서 마지막 저항 거점이었던 그리스 도시 타렌툼은 로마의 확장을 막기 위해 당대 가장 유명한 용병 지도자를 고용했습니다. 바로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친척인 피로스 왕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로마 군단은 당시 가장 강력한 전투부대였던 마케도니아 팔랑크스와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마침내 타렌툼을 정복하고 시칠리아에 도달한 로마는 이제 훨씬 더 위험한 적과 맞서야 했습니다. 지중해의 지배자 카르타고 말입니다. 로마인들은 카르타고의 페니키아인들을 푸니쿠스라고 불렀고 그래서 포에니 전쟁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로마와 카르타고는 100년 넘게 포에니 전쟁을 치렀습니다. 문제는 카르타고가 패배할 때마다 교역의 힘으로 빠르게 회복했다는 겁니다. 원로원 의원인 데카토는 이에 질려서 모든 연설을 똑같은 후렴구로 끝내기 시작했습니다. 카르타고는 반드시 파괴돼야 한다. 기원전 146년, 결국 그의 바람이 이루어졌습니다. 도시는 완전히 파괴됐고 모든 주민은 노예가 됐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땅에 소금을 뿌려 영원한 저주를 내렸다고 합니다. 같은 해인 기원전 146년, 로마는 또 다른 도시 코린토스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그리스와 마케도니아를 로마의 속주로 만들면서입니다. 이미 100년 전에 무너진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남긴 엄청난 부를 로마가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복자 로마가 오히려 피정복자 그리스에게 문화적으로 정복당한 겁니다. 로마의 엄격하고 가부장적인 단순함이 세련된 그리스 문화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스어가 사실상 제2국어가 됐고 로마의 귀족들은 그리스 철학과 예술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국이 커지면서 새로운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 광대한 영토 전역에서 시민권은 오직 로마인들에게만 주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이탈리아인들, 군대의 대다수조차 시민권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평등을 요구하고 전쟁을 선포해서 국가 경영에 참여할 권리를 쟁취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게임을 바꿔놓은 사건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가 서로 싸우는 도시국가들의 집합으로 남아있는 동안 로마는 점차 정복한 이들에게 시민권을 확대하면서 제국의 기초를 다졌던 겁니다. 세상의 절반을 정복한 로마는 역설적이게도 자신이 만든 거대한 제국 때문에 위기를 맞았습니다. 정복지에서 쏟아져 들어온 값싼 곡물과 노예들 때문에 로마의 농민들이 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파산한 농민들은 도시로 몰려들었고 이들을 프롤레타리아라고 불렀습니다. 자식 외에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반면 부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망한 농민들의 땅을 헐값에 사들이며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빈부격차가 극단적으로 벌어졌습니다. 예전에는 함께였던 원로원과 로마 시민이 완전히 갈라섰습니다. 부자 vs 가난한 자의 대결이 시작된 겁니다. 이때 그라쿠스 형제라는 호민관이 나타났습니다. 형제는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부자들이 독점한 땅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자. 하지만 원로원의 부자들은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답은 폭력이었습니다. 형 티베리우스가 먼저 폭도들에게 맞아 죽었고 10년 뒤 동생 가이우스도 똑같이 살해당했습니다. 개혁은 피로 끝났습니다. 이 사건은 로마 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금을 그었습니다. 정치적 반대자를 폭력으로 제거해도 된다는 선례를 남긴 겁니다. 로마는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했고 결국 내전이 터졌습니다. 한쪽에는 귀족 편에 선 자군 술라가 있었고
다른 쪽에는 평민편에 선 장군 마리우스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로마 시내에서 직접 전투를 벌였습니다. 술라가 승리했고 수천 명을 처형한 뒤 스스로를 독재관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독재자가 예상 밖의 행동을 했습니다. 2년 뒤 술라는 갑자기 모든 권력을 내려놓고 시골로 은퇴해버렸습니다. 하지만 공화정은 이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술라가 남긴 가장 위험한 유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군대가 이제 국가가 아니라 자기 장군 개인에게 충성하기 시작한 겁니다. 군인들은 국가가 아니라 자기를 먹여 살리고 전리품을 나눠주는 장군을 따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3명의 야심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바로 삼두 정치입니다. 크라수스는 스파르타쿠스의 노예 반란을 진압해서 엄청난 부를 쌓은 남자였고, 폼페이우스는 동방을 정복한 전설적인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였습니다. 셋은 권력을 나눠 갖기로 약속했습니다. 카이사르는 자기 몫으로 갈리아 원정을 선택했습니다. 기원전 58년부터 50년까지 그는 8년 만에 지금의 프랑스 전체를 정복해버렸습니다. 심지어 바다를 건너 브리타니아 섬까지 침공했습니다. 그의 군사적 천재성과 커져가는 명성은 로마를 긴장시켰습니다. 특히 폼페이우스가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로원은 폼페이우스 편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카이사르에게 명령했습니다. 군대를 해산하고 혼자 로마로 돌아오라. 카이사르는 거부했습니다. 기원전 49년 1월 그는 군대를 이끌고 루비콘 강을 건넜습니다. 이 강은 이탈리아 본토와의 경계선이었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이 강을 건너는 건 곧 내전 선포를 의미했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라고 그의 유명한 말이 전해집니다. 내전이 터졌고 불과 1년 만에 카이사르가 폼페이우스를 격파했습니다. 그는 로마로 돌아와 종신 독재관이 됐습니다. 5년 뒤 기원전 44년 3월 15일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원로원 회의장에서 카이사르는 암살당했습니다. 브루투스를 포함한 60명 이상의 의원들이 그를 에워싸고 23번이나 칼로 찔렀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너마저도 브루투스? 였습니다. 암살자들은 공화정을 구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카이사르의 유언장이 공개됐을 때 로마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18살짜리 조카 손자를 양아들로 삼고 후계자로 지명했던 겁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였습니다. 아무도 이 어린 소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실수였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의 부하들인 안토니우스 레피두스와 손잡고 새로운 삼두 정치를 구성했습니다. 셋은 카이사르의 암살자들을 하나하나 찾아내 처형했습니다. 복수가 끝나자 예상대로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레피두스는 일찍 탈락했고 결국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의 대결이 됐습니다. 안토니우스는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와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에 빠진 건지 정치적 동맹인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둘은 동방에서 자기네 제국을 세우려 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이를 로마에 대한 배신으로 몰아갔습니다. 기원전 31년 악티움 해전에서 두 세력이 격돌했고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했습니다.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는 함께 자살했습니다. 기원전 27년 모든 경쟁자를 제거한 옥타비아누스는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존엄한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공화정을 복원했다고 했지만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가 탄생한 겁니다. 아우구스투스는 교묘했습니다. 황제라는 호칭 대신 프린캡스, 즉 제일 시민이라 불리길 원했습니다. 공화정의 전통을 존중하는 척했지만 실제 권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는 로마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나는 벽돌의 로마를 물려받아 대리석에 로마를 남긴다는 그의 말처럼 도시는 대리석 신전과 기념물로 가득 찼습니다.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가 시작됐습니다. 200년 가까이 제국 전역에 평화가 지속됐고 예술과 문학이 꽃피웠습니다. 베르길리우스가 아이네이스를 썼고 오비디우스가 변신 이야기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로마 제국 변방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죽은 뒤 그의 가문인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 왕조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승계는 아니었습니다. 티베리우스는 어둡고 의심 많은 황제가 됐고 말년에는 카프리 섬에 틀어박혀 온갖 추문을 남겼습니다. 그 다음 칼리굴라는 자기 말을 집정관으로 임명하려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로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근위대가 결국 그를 암살했죠. 다음 황제 클라우디우스는 의외의 인물이었습니다. 절름발이의 말을 더듬어서 아무도 황제감으로 보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학식 있는 행정가였습니다. 문제는 그의 여자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부인 메살리나는 음모를 꾸미다 처형됐고 네 번째 부인 아그리피나는 더 야심만만했습니다. 그녀는 전 남편의 아들 네로를 클라우디우스의 후계자로 만들었고 결국 남편을 독버섯으로 독살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네로는 자신이 황제가 아니라 예술가로 태어났다고 믿었습니다. 권력보다 무대가 좋았던 겁니다. 하지만 그의 광기는 무대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자기 어머니 아그리피나를 살해했고 전해지는 바로는 사도 베드로와 바울도 처형했다고 합니다. 기원 후 64년 로마에 대화제가 일어났습니다. 네로가 불을 지르고 리라를 연주하며 트로이의 멸망을 노래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는 화제의 책임을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며 잔혹한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반란이 일어나자 네로는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혼란의 시대를 기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타키투스, 역사가이자 원로원 의원이었습니다. 그는 공화정 제도가 완전히 타락하는 과정을 목격했습니다. 이제 제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건 원로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근위대였습니다.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만들어진 황제의 개인 경호대였는데 이들이 황제를 만들고 죽이는 킹메이커가 된 겁니다. 티베리우스를 베개로 질식사시키고 칼리굴라를 칼로 찔러 죽이고 클라우디우스를 황제로 옹립한 게 모두 근위대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혼란한 시기에도 제국 자체는 계속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단은 브리타니아 일부를 정복했고 거기서 론디니움이라는 도시를 세웠습니다. 지금의 런던입니다. 정복한 지역들은 투명한 조세 제도를 갖추게 됐고 비로마 출신 귀족들이 대거 원로원에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는 점점 더 다문화 제국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농민의 손자였던 베스파시아누스 플라비우스가 다음 왕조의 창시자가 됐습니다. 69년 사황제의 해라 불리는 혼란기를 끝내고 권력을 잡았습니다. 베스파시아누스와 그의 아들 티투스는 유다의 봉기를 진압하면서 현대 기준으로 보면 집단 학살을 저질렀습니다. 70년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해서 통곡의 벽만 남겼습니다. 가벼운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베스파시아누스는 매우 실용적인 황제였습니다. 공중 화장실에서 수집한 소변을 파는 업자들에게까지 세금을 매겼거든요. 당시 소변은 세탁과 가죽 무두질에 쓰이는 귀한 자원이었습니다. 아들이 소변에까지 세금을 매기다니 너무하지 않냐고 불평하자 베스파시아누스는 동전을 아들 코에 갖다 대며 말했죠. 냄새 맡아봐라. 돈에서 냄새 나느냐. 돈은 돈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의 아들 티투스는 아버지와는 달랐습니다. 예루살렘을 파괴한 잔혹한 장군이었지만 황제가 된 뒤엔 놀랍게도 자비로운 통치자로 변했습니다. 유대 정복을 기념하는 화려한 개선식을 열고 민중을 위해 콜로세움을 개장했습니다. 100일간 검투사 경기와 모의 해전을 열어 로마 시민들을 열광시켰습니다. 사람들은 티투스를 인류의 사랑이자 위안이라 불렀습니다. 하루라도 선행을 하지 못한 날이면 오늘 하루를 잃었구나라며 안타까워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 축제로 국고가 바닥났을 때 재난이 덮쳤습니다. 79년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해서 폼페이를 순식간에 파괴했습니다. 이어서 역병이 이탈리아 절반을 황폐화시켰습니다. 하지만 티투스는 개인 재산을 풀어 재난 구호에 힘썼고 이 때문에 더욱 사랑받는 황제가 됐습니다. 2년 뒤 티투스가 갑작스럽게 죽자 로마 시민들은 그를 신으로 추대했습니다. 이 세기는 선량한 황제들의 시대로 역사에 기록됐습니다. 98년에 즉위한 트라야누스는
동시대인들에게 역대 최고의 황제로 여겨졌습니다. 로마는 100만 인구의 도시가 됐고 제국은 최대 영토에 도달했습니다. 로마는 포장도로 네트워크로 새로운 영토들을 연결했는데 이 시스템이 아직도 유럽의 교통 지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트라이아누스의 정복 이후 117년에 즉위한 하드리아누스는 방어에 힘썼습니다. 브리타니아에는 유명한 하드리아누스 장성을 쌓았고 라인강과 도나우강 사이에도 거대한 요새선을 건설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로마다라는 명확한 선을 그은 겁니다. 하드리아누스는 건축광이기도 했습니다. 로마에 판테온을 지었죠. 거대한 돔으로 덮인 신전으로 당대의 진정한 건축적 기적이었습니다. 모든 신에게 바쳐진 신전이었는데 하드리아누스는 거기에 자기 연인도 포함시켰습니다. 바로 젊은 안티노우스였습니다. 이 소녀는 나일강에서 익사했는데 슬픔에 빠진 하드리아누스는 그를 신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안티노우스의 조각상이 어떤 로마인보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선량한 황제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였습니다. 161년 즉위한 철학자 황제라 불렸습니다. 플라톤이 꿈꿨던 이상이 실현된 겁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통치 기간 대부분을 전쟁터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게르만 부족들이 국경을 위협했습니다. 그는 전투 사이사이에 천막 안에서 스토아 철학의 명상록을 썼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화내지 마라. 네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오직 자신의 반응뿐이다. 전쟁의 피로 속에선 평화의 철학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한 가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자기 아들 코모두스를 후계자로 만든 겁니다. 선량한 황제들은 모두 능력 있는 사람을 양자로 삼아 후계자로 삼았는데 마르쿠스는 친아들에게 재위를 물려줬습니다. 그게 재앙이었습니다. 코모두스는 통치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헤라클레스의 환생이라 믿으며 콜로세움에서 직접 검투사로 싸웠습니다. 황제가 검투사 옷을 입고 사자와 싸우는 모습을 로마 시민들은 경악하며 지켜봐야 했습니다. 192년 음모자들이 동료 검투사인 운동선수 나르키수스를 보내 황제를 목졸라 죽였습니다. 200년간 지속되던 팍스 로마나가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로마는 다시 혼돈에 빠졌습니다. 다음 100년간 로마는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군대가 옹립한 황제들이 줄줄이 나타났다 사라졌죠. 해방 노예 출신도 있었고 경매에서 왕좌를 산 부자도 있었고 이전의 적 한니발의 동상을 제국 전역에 세운 푸니게 장군도 있었습니다. 태양신의 시리아 사제도 강력한 체력 덕분에 인기를 끈 전직 목동도 황제가 됐죠. 212년에 카라칼라 황제는 절반은 북아프리카인, 절반은 시리아인이었는데 제국의 거의 모든 자유민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했습니다. 유다에서든 아프리카에서든 제국의 어느 구석에서든 로마인이 될 수 있다는 개념. 이게 어쩌면 오늘날까지도 쓰이는 로마의 가장 중요한 유산일지도 모릅니다. 세기 중반쯤 되면 로마는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정복한 지역 전체가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갈리아에서는 독자적인 갈리아 제국이 선포됐고 동방에서는 팔미라의 여왕 제노비아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로마 제국은 세 조각으로 쪼개졌습니다. 이 위기를 수습한 사람이 디오클레티아누스였습니다. 284년 즉위한 그는 해방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 군인으로 경력을 시작해서 절대 군주로 끝을 맺은 놀라운 사회적 이동의 사례였습니다. 그는 제국을 재통합했지만 로마가 너무 커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 사람이 다 통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혁명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293년 제국을 4개로 쪼개서 4명의 공동 통치자가 각각 다스리게 한 겁니다. 4분할 통치, 즉 테트라르키아였습니다. 4개의 수도는 모두 국경에 가까운 곳에 배치됐습니다. 그리고 로마, 천년 제국의 심장이었던 로마는 중요성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원로원은 그저 시의회로 전락했습니다. 이제 나라는 황제에게 직접 보고하는 거대한 관료 조직이 통치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시대의 프린캡스, 즉 제일 가는 시민이라는 허울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황제는 이제 도미누스, 즉 주인이었습니다.
노예가 주인을 부르는 칭호입니다. 자유공동체와 자유시민을 중심으로 한 고대 세계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시민은 신하가 됐고 직업도 세습되기 시작했습니다. 빵집 아들은 빵집이 돼야 했고 농부 아들은 농부가 돼야 했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20년간 철권 통치를 한 뒤 305년 스스로 황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고향 크로아티아로 돌아가 거대한 궁전을 짓고 양배추를 키우며 여생을 보냈습니다. 후에 사람들이 복귀를 요청했을 때 그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키운 양배추를 보면 복귀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거요. 하지만 그가 만든 내 분할 체제는 그의 은퇴와 함께 무너졌습니다. 공동 통치자들이 권력을 놓고 다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혼란에서 한 사람이 승리자로 떠올랐습니다. 콘스탄티누스였습니다. 312년 로마를 놓고 벌인 밀비우스 다리 전투 직전 콘스탄티누스는 하늘에서 십자가를 봤다고 전해집니다. 이 표시로 승리하라는 계시와 함께입니다. 그는 승리했고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 모든 종교를 평등하게 만들었습니다. 300년간의 박해가 끝났습니다. 카타콤에 숨어 살던 기독교인들이 지상으로 나왔고 이제 아우구스투스 신전과 마르스 신전 옆에 당당히 교회를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더 나아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진짜 십자가를 찾아내 새로운 수도로 옮겼습니다. 그 새 수도의 이름은 콘스탄티노플, 즉 콘스탄티누스의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중심이 동쪽으로 완전히 이동했습니다. 테오도시우스 1세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392년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고대 신전들이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1000년간 로마를 지켜온 유피테르와 마르스의 신전들이 무너졌습니다. 테오도시우스는 또한 통일된 로마 제국의 마지막 황제이기도 했습니다. 395년 그가 죽자 두 아들이 제국을 동과 서로 나눴습니다. 동쪽 절반은 1000년을 더 살았습니다. 우리가 비잔티움 제국이라 부르는 나라입니다. 반면 서쪽은 민족 대이동의 희생양이 됐습니다. 훈족의 압박을 받은 게르만 부족들이 물밀듯 쳐들어왔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였습니다. 이민자들이 세운 로마가 새로운 난민 물결 앞에 무너진 겁니다. 476년 서로마의 마지막 황제가 퇴위당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로물루스 아우구스툴루스, 로마를 세운 첫 번째 왕과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현대 로마 콜로세움과 포름 유적지 근처에 피라미드 모양의 무덤이 하나 있습니다. 황제의 무덤일까요? 아닙니다. 그 안에 잠든 사람은 유리사이우스라는 빵 굽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리스 이민자 가정에서 노예로 태어났을 겁니다. 그는 로마의 빵을 공급하는 계약을 따내 엄청난 부를 쌓았고 자기와 아내를 위해 이 거대한 기념물을 지었습니다. 이게 바로 로마였습니다. 로마 이전 고대 이집트에서든 로마 이후 중세 유럽에서든 사람은 태어난 신분 그대로 죽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에서는 달랐습니다. 노예가 제빵업자가 되고 병사가 황제가 되고 변방 출신이 원로원 의원이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이게 로마가 1200년이나 지속된 비밀입니다. 물론 로마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잔인했고 피로 얼룩진 정복을 일삼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법의 지배, 시민권, 도로와 수로, 알파벳과 언어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는 거의 모든 게 로마에서 왔습니다. 로마가 성공한 이유는 4가지였습니다. 첫째, 적응력입니다. 에트루리아에게서 배우고 그리스를 흡수하고 패배해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데올로기보다 실용을 택했습니다. 둘째, 포용력입니다. 다른 제국이 정복지를 착취만 할 때 로마는 시민권을 줬습니다. 갈리아인도, 히스파니아인도 로마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실용주의입니다. 효과가 있으면 가져다 썼습니다. 그리스 철학이든 카르타고 해군 전술이든 원칙보다 결과를 중시했습니다. 넷째, 인내였습니다. 한니발에게 3번 대패하고도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갈리아족에게 도시를 빼앗기고도 재건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장점이 결국 약점이 됐습니다. 팽창이 통제불능이 됐고 시민권이 너무 넓어져 정체성이 희석됐습니다.
실용주의가 원칙의 부재가 됐고 제국은 자기 무게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로마는 죽지 않았습니다. 동로마는 1453년까지 1000년을 더 버텼고 서로마의 언어와 법은 유럽 전역에 퍼졌죠. 교황청은 로마에 남았고 신성 로마 제국이 그 이름을 이어받았습니다. 르네상스는 로마를 부활시키려 했고 미국 건국자들은 스스로를 새로운 로마인이라 여겼죠. 오늘날에도 로마는 살아 있습니다. 변호사의 라틴어, 의사의 처방전, 건축가의 아치와 돔, 엔지니어의 수로 원리, 스페인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는 모두 라틴어의 자손입니다. 로마가 무너진 지 1500년이 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로마 안에 살고 있습니다. 시민권, 법치, 공화정, 제국, 세계화, 이 모든 개념이 로마에서 왔으니까요. 그래서 로마를 공부하는 건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의 성공은 다양성을 어떻게 힘으로 만드는지 보여주고 로마의 몰락은 경고를 줍니다. 불평등이 심해지면 사회가 분열되고 군대가 정치화되면 민주주의가 죽고 부패가 만연하면 제국도 무너진다는 거죠.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운율을 맞춥니다. 세계화와 반세계화, 시민권과 정체성,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로마가 겪은 모든 갈등을 우리도 겪고 있죠.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로마의 결말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볼 수 있죠. 그 지혜를 쓸지 안 쓸지는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티베르 강변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해서 세계를 지배하고 1000년 이상 지속된 문명. 그들은 길을 닦고 법을 만들고 노예를 제빵사로, 병사를 황제로, 야만인을 시민으로 만들었습니다. 로마는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그렇죠. 제국은 무너졌지만 로마가 만든 세상은 그대로입니다.